내가 썼다기보다는 내 삶 속에 이렇게 찾아온 얘기들을 글로 쓴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는 김은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마이크 이렇게 대주시고요. 네. 그 먼저 좀 궁금합니다. 작가님의 글을 사랑하는 아나운서들이 작가님의 글을 낭독을 했는데 그 소감이랄까요? 내가 쓴 글을 소리로 듣는 소감 궁금합니다. 소리로 들으니까 내 글이 살아있는 인간의 몸 속에 사무쳐가지고 육체화 돼가지고 이렇게 실물처럼 나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것은 참 엄청난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글이 아니라 네. 인간의 몸이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그 낭독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거 백전백패다. 김은 작가님의 글은 한 번 읽어서는 이게 확 오진 않지 않습니까? 한 3번, 4번 반복해서 읽어야 그 깊은 의미가 마음속으로 다가오는데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최정예 멤버들로 저희가 아나운서를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사람으로 골라서 해봤는데 작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도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아까 그 저희 MC인 황선숙 아나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안중근의 신문 조서와 공판 기록을 보고 하얼빈을 쓰겠다고 아주 청년 시절부터 생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중근 신문 조서와 공판 기록에 비극적이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극이라면 아마 안중근이 처한 그 시대였을 것이고 아름다움이라면 아마도 안중근의 논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떤 마음으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단순성과 그 순수함입니다. 그 안중근이 우덕순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뭐 조선 독립이고 동양평화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야 이토가 온다는데 죽이러 가자 그랬어. 죽이러 가자. 이렇게 나처럼 말했어. 죽이러 가자. 그랬더니 그래 가자. 그러고 네. 바로 그 다음 날 빨딱 일어나서 브라디보스토크로 간 거예요. 네. 가니까 기차가 마침 떠나가지고 그 다음 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야 우리가 이게 우리의 명분은 뭐냐? 우리 총알이 몇 발 있냐? 우리가 여비가 있냐? 우리가 쏜 다음에 어디로 도망갈 거냐? 이런 얘기를 일체 하지 않고 죽이러 가자 그러니까 그래 가자 그러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 놀라운 단순성의 아름다움이죠. 우리 아까 낭독자들이 그 낭독해 주셨듯이 그렇게 법정에서 보이는 것도 그렇게 사소한 말 같은 것들을 그렇게 간단하게 내질러 보죠. 넌 이토에 어디를 겨누었느냐? 나는 심장을 겨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말로 아주 단순하게 내질러 버리는 그 순수함의 아름다움과 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매우 하찮은 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찮은 거. 나는 심장을 겨누었다. 그리고 우리가 총알 몇 발 가지고 있는 거 걱정하지 않는 거. 이렇게 보면 그 안중근과 우덕순의 행적은 매우 보면은 위태롭고 조마조마해요.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성공하나 싶은 대목이 너무너무 많죠. 하얼빈으로 가는 도중에.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이렇게 그런 순수한 열정으로 극복해 나가는 대목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뭐 점심 메뉴 정하는 데만 해도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서로 싸우고 토론하고 또 뭐 예를 들어 뭐 쟁의 같은 거 하나 하자 그러면 전술 얘기 나오고 전략 얘기 나오고 뭐 이러자 저러자 정말 많은 논의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의 마음은
단순히 젊기 때문에 단순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힘으로 이런 마음이 그- 단순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젊음의 힘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자기의 상황을 그렇게 절박하게 느끼는 그 절실함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그들의 젊음의 힘, 그들의 거의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 그 용기, 그런 것들이 합쳐진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 안중근을 낭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소설을 보면서 살짝 그 안중근보다는 우덕순의 마음이 작가의 마음이 좀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었던 게 안중근은 좀 그래도 배우고 좋은 집안에서 상대적으로 자라난 사람이고 우덕순은 사실 뭐 교육이나 어떤 이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더욱더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작가가 더 마음을 주고 사랑한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을 저는 독자로서 받았는데 어떠셨나요? 제 소설에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우덕순을 잘 정확하게 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중근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덕순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그게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극빈자였지요 말하자면 처자식을 벌어먹기 위해서 브라디보스톡으로 와서 막노동을 하던 분이었어요. 담배 행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분은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주변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이 세계가 어떻게 잘못됐고 이 세계를 어떻게 뚫겨 부셔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책을 보고 아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아는 게 아니고 자기 매일매일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아는 것이죠. 그 알물 또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셨나요? 충분히 묘사를 못해가지고 네네. 참 한스러운 부분입니다. 아, 더 주고 싶었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전달이 잘 독자들한테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설 뒤편에 이런 후기가 나와 있습니다. 안중근의 거사 이후 그의 직계 가족과 문중의 인물들이 겪어야 했던 박해와 시련과 굴욕, 유랑과 이산과 사별에 관한 이야기다 하면서 안중근과 우덕순의 후손들이 어떤 또 삶을 살아가게 나왔는지를 적으셨는데 저는 사실 소설도 소설이지만 그 부분이 더 마음이 아프고 이 내용만으로도 소설 한 권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이쯤 나이 되면 세상 되게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우리 되게 또 양식 있는 세상이 될 줄 알았고 근데 이 당시에도 정의는 없었던 것 같고 요즘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더디게 변해 가는 걸까요? 안중근 의사가 고사한 후에 이제 몇 달 안에 조선은 망했죠. 그리고 이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그 악과 혼란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안중근의 직계 가족들은 다 그 사방으로 그 유랑의 길에 떠나고 그 안중근과 그 안중근 형제들과 조선 천주교는 거대한 갈등과 배반의 드라마로 빠지게 돼가는 것이죠. 엉망진창인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물어보시는 모양인데 세상은 왜 이 모양인 것이 아니고 네.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앞으로도 그럴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외과 수술을 하듯이 칼로 도려내서 없앨 수는 없어요. 이걸 왜 없앨 수 없냐 하면은 이 세상에 악이라는 것이 이 제도와 구조 속에 들어 있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성 안에 이게 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계의 악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악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죠. 앞으로도 그런 악과 더불어 사는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을 관리해야 돼요. 악을 관리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이것이 주류 대세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기까지는 나이가 필요했던 것이죠.
나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늙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리라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보고 나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 세계의 악과 더불어 살면서 악을 관리하려면은 아주 노련한 정치적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결여하고 있는 것이죠. 슬프네요. 그렇죠?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거대한 악 안에 있고 그 악은 사실 우리 안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걸 제도와 시스템으로 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작가님의 그동안의 소설들을 보자면 이제 거대한 악과 맞서는 어떤 개인의 심성, 개인의 내면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서 빌려오자면 그렇게 어차피 없앨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악을 맞닿는 개인의 내면으로 좀 더 침투해서 글을 쓰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거기에 대항하는 그 개인의 운명 그런 것들을 그리려고 했었지요. 이 세계 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약육강식이라는 것입니다. 약육강식. 그것은 인간이 참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인류사 많이 혁명이 있잖아요. 프랑스 혁명, 무슨 볼셰비키 혁명, 또 동학혁명도 있었죠. 이것은 인간이 약육강식에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진 피바다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많은 혁명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약육강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혁명, 그런 많은 혁명, 하여튼 이 세상은 아무것도 개혁하지 못한 수많은 혁명의 역사로 이룩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또 하나의 운명은 결코 그 약육강식의 질서에 승복할 수가 없다는 또 하나의 운명이 인간에게는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과 안중근과 이도호는 그 두 개의 거대한 운명으로서 하얼빈역에서 만나서 죽고 죽이는 드라마를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낭독회 준비하면서 작가님이 쓰신 글들을 뭐 과거부터 저도 많이 봐왔던 글들이지만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문장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시대에 따라서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전거 여행 서문을 워낙 좋아했어요. 그거를 반드시 낭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쫙 봤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낭독으로 온전히 전달하기에는 글이 너무 기가 세갖고 이게 목소리 이걸 잡아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 작가님 스스로 생각하시는 작가님의 문장의 변화랄까요? 그게 혹시 나이 듦과도 연관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나이 듦과 연관이 있습니다. 나는 그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이 문장에 수다를 떨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수다를 떨면 안 된다. 동어 반복을 하면 안 되고 수다를 떨지 말고 그리고 간단하게 쓰자. 그리고 말하자면 이 노련한 검객이 칼 한 번 휘둘러서 정리하듯이 한 번 휘둘르는 문장으로서 모든 걸 다 끝내자. 이런 원칙을 점점 더 엄격하게 지켜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확실히 장악하지 못하는 단어들을 쓰지 말자. 단어들이 이렇게 개념어나 그 관념어들은 말이 우자라 있어요. 말이 우자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곡식이 우자라면은 키만 커지고 알맹이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자라 있는 단어들을 일체히 쓰지 말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우자라 있는 단어의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진보, 보수, 좌, 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그
보편, 영원, 진리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나는 그런 것들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단어들을 내가 장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난 쓰지 않아야 될 단어의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내 공책에 가득 써져 있어요. 그런 단어들은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단어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한 움큼밖에 안 남은 걸 가지고 이리저리 끼워 맞추면서 써야 되고 문장을 또 짧게 한 칼로 베듯이 써내니까 이게 원고 매스가 안 나가가지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요. 지장이. 그래도 할 수가 없어. 그럼 예전보다 글쓰기가 더 한 줌밖에 없으니까 단어가 이제 더 어려워지신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니까 진도가 매수가 안 나가니까 매수.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살기도 힘들어지고 네. 쓰기도 힘들고. 알겠습니다. 물론 그럼 우자란 단어를 그 젊은 시절에 김은 작가는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쓰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젊은 시절의 글들을 보면 거장인 김은 작가도 내가 썼지만 좀 그렇죠. 부끄럽다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럼요. 그거 보면은 안 봐요, 되게. 잘 안 보시나요? 안 보고 그걸 보면은 야 내가 이거 어쩌려고 이걸 썼나 싶어요. 내가 이게 제정신으로 이거 쓴 건가? 이걸 써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보라고 출판했으니 참 한심하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는 걸 각오를 하죠. 이 질문은 답을 안 해주실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 글은 좀 시간이 지났지만 내가 봐도 이거 괜찮았어. 뭐 이런 거 하나 있을까요? 그런 글은 없어요. 안 하실 것 같았습니다. 네. 정말 없나요? 난 내가 쓴 책을 네.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옆으로 치워놓는데 그걸 다시 열어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나는 왜 이걸 어쩌자고 이걸 썼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봅니다. 안 봐.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책 내고 나면 예스24에 매일 들어가 봅니다. 몇 인가 얼마나 팔렸나. 다르네요 많이. 그건 출판사에서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알아서 체크를 해주니까. 내가 안 봐도 돼. 네, 믿고 그냥. 알겠습니다.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우리 사회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발언도 많이 하시고 글도 많이 쓰십니다. 경향신문에 쓴 컬럼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이 답답한 글을 쓰는 동안에도 지식인, 분석가, 활동가들이 TV에 나와 이 문제로 특집 좌담을 하는 동안에도 국회에서 권력의 지분을 놓고 악다구니를 하는 동안에도 노동자들은 고층 공사장에서 떨어져 죽고 있다. 아까 그런 종류의 낭독도 하나 들려드렸었는데 단순히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도 무척 슬프게 바라보셨을 걸로 짐작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고통스럽겠지만 좀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말을 참고 사는데 그런 말을 참으면은 속에서 우라가 끌어올라요. 근데 그런 말을 또 하고 나면은 또 우라가 끌어올라요.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이제 있는데 말을 하라 그러니까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나라 하루에 1년에 노동자 800명이 일하다가 떨어져 죽고 다쳐서 죽고 800명이 죽어요. 800명이 죽고 부상당해서 다시는 직장으로 복귀할 수 없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수천 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엊그저께도 이태원에서 끔찍한 참사가 나고. 근데 우리는 이 사태가 왜 이렇게 이 사태가 반복되는지를 다 알아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태원 참사도 그래요. 그것도 요새 신문 나오는 걸 보니까 그 참사 직전에 그 골목의 앞과 뒤에서 경찰들이 인원들을 뒤로 정리했으면 참사가 안 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게 맞는 얘기죠. 이런 그 비극 그 산업재해와 이런 대량 참사가 왜 일어나는지 우리 다 알아요. 그 원인을 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 알아요. 이 문제로 수많은 사람이 연구해서 박사를 받고 석사를 받아.
수많은 세미나, 토론회, 특집, 라디오, 텔레비 특집이 나오고 대통령 지시, 총리 지시, 뭐 내각 결정 다 있어. 모르는 게 없어.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하는지를 다 알아요. 왜 이게 반복되는지 그 원인도 다 알고.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면서 그 길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비유하자면 어린아이가 양손에 먹을 거를 들고 배가 고프다고 울며 헤매고 다니는 꼴이에요. 그 손에 쥔 걸 뜯어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먹고 그 길을 뻔히 알면서 가지 않는 것이죠. 그 왜 그럼 가지 않는가? 그것은 800명이 죽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해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이런 세상에서 살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 아무도 거기에 의심을 제기하지 않고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반복이 되고 뻔히 아는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말하고 나니까 또 우라가 치밀고 말을 하지 않아도 우라가 치밀고 말을 하면 더 우라통이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마지막 질문 드리고 인터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김은 작가님을 워낙 사랑하는 독자분들이기도 하고 어찌 보자면 인생의 후배들이기도 합니다. 답답하고 악의 구렁텅이 같은 세상이고 희망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에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살아보니 이 한 말씀만은 좀 전해주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에게 무슨 충고나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나의 태도를 말할 수는 있겠죠. 난 이제 남은 여생에 내 모든 생각과 글을 가깝게 하려고 그래요. 가까운 아주 가까이 있는 것들을 보고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글을 쓰려고 합니다. 가까운 것들을. 멀리 있는 아득한 것, 거대한 것이 아니고 가까운 것,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생각하고 글을 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의 태도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을지는 각자 청중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김은 작가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